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식당이나 편의점 등등에서 반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남성이 이 담배 한 보루를 사면서 야 이거 얼마야? 이랬나 보죠? 자, 20대 점원 역시도 2만 원 했나 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이 모욕죄로 이 재판에까지 갔던 건데 무려 벌금 50만 원, 담배값의 25배를 물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한 20대 여성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친구 아버지한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기상천외 한 초소형 카메라가 동원됐습니다. 자, 헤어진 여친이 다른 남자와 있다고 의심한 한 프로 골퍼가 널 죽이고 10년 징역을 살겠다라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3년이었습니다. 자, 몇 시간만 있으면 주말 휴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바깥 활동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안타까움 일단 사건 반장 보시면서 달래보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제일동포 가족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년지기 친구의 아버지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친구 집 욕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양지열 변호사,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최영진 리포터,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 사람 누구야 하실 겁니다. 지난주 홍지용 기자의 퇴출 이후에 진짜 뉴 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최형진 리포터.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스 리포터 최영진입니다. 지난주에 그 방송을 봤는데 그분의 퇴출 이후로 오늘 뉴페이스로 나왔고 잘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그 홍지영 기자하고 조금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다면서요? 뭐 직접적으로 그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예. 홍지용 기자의 그 어머니가 제 은사님이세요. 어떤? 그 제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 예.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사건 반장을 저 출연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아들을 몰아내고 좀 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나쁜 굉장히 사람이네. 야, 진짜 스승의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나?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보기보다 나쁜 사람이네요. 네. 그렇진 않고요. 예. 자, 아무튼 또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시죠?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가 다른 방송국에서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거의 보통 이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데 꽁 대신 독수리가 한 마리 들어온 느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님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이죠. 이 바닥이 좁습니다, 진짜. 또 우리 이도성 기자하고도 또 뭐 약간 뭐 직접적인 연은 아니지만. 예. 뭐 뵌 적은 없는데 예. 그 아무래도 학원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같은 거나 이거는 예. 뵌 적이 있어요. 저를요? 네, 최 리포터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같은 은사님이 되서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그랬나 봐요. 오늘 제 위치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를 좀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방송을 잘하는지. 제가 혹시나 해서 예. 제 자리가 위험할까 봐. 네, 또 싸워라 다른- 그냥. 아니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도성 기자가 그 예전에 뭐 MBC에서 그 뭐 뽑는 거 있었잖아요. 신입사원 해가지고 예 거기 그거를. 3라운드? 자꾸 이제 다른 방송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야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었던. 그때 그냥 그 회사 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그랬으면 안 되죠. 예. 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서로 막 미워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왜 이래요 분위기가? 예, 아무튼 그 우리 진짜 최영진 리포터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
최영진 리포터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서 딱 하는 걸 보고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삼고초려해서 좀 모시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오늘 이렇게 처음 출연을 하시게 됐다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일단 첫 번째 사건 시작해보죠.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수상한 차 열쇠입니다. 자, 지난달 이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자, 이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저 수상한 자동차 키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왜 화장실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동차 키가. 네, 화장실에 있었는데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이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런 형식의 이 자동차 키입니다. 많이 보는 그런 형태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집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화장실 안에 저런 물건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한창 친했던 10년지기였는데 이 친구 아버지는 자신을 뭐 수양딸이라고 부르면서 딸처럼 예뻐해주고 생일에 또 선물도 사주고 생일 파티도 함께하고 이 피해자도 어버이날에 선물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6월에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샤워를 했다가 저 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상하게 보통 자동차 키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있어요. 근데 로고가 전혀 없어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봤더니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게 카메라였습니다. 저렇게 생긴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자신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던 그런 불법 촬영 카메라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동차 키가 버튼이 4개 정도 달렸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보시다시피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피해 여성 저걸 보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아무래도 의심이 되니까 키를 분리해 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안에는 그 SD 카드와 충전 포트까지 있었더라면서 진짜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후려친 느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는 그 SD 카드를 꺼내서 밖에 나가서 노트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 몰카가 맞았다며 더 충격적인 건 샤워 욕조를 향해 미리 몰카 구도를 확인하는 듯한 영상도 같이 있었다.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소장님. 근데 진짜 이 피해 여성분이 눈썰미가 솔직히 저라면은 그걸 보고서 그냥 뭐 누가 깜빡하고 놓고 갔나 보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 눈썰미가 있었네요. 눈썰미가 있고 이렇게 영리하게 잘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화장실이나 샤워하는 목욕탕에 차키가 있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혹시 내가 뭐 찍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저한테 며칠 전에 선물을 주는데 엄마 이거 선물이 뭔데? 했더니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하나 대면 핸드폰을 이렇게 돌리면 몰카가 잡히는 그런 진짜요? 네, 그거 좀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몰카가 없나? 공중 화장실도 그렇고 뭐 이런데 친구 집에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잘 못하죠. 당연하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근데도 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상당히 그래도 좀 예민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SD 카드를 끼워서 자신의 이 모습이 찍힌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그 친구 아빠라는 사람한테 들이밀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실직고 했겠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백하는 것도 녹음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거를 넘어서서 예. 회유에 들어간 거예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아니 친구 생각해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여기서 이제 오히려 더 좀 뭐 수치심이라고 할까 화가 났을 것 같은 게 매달 용돈 30만 원씩 줄게 좀 용서해 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카메라도 부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게 상처를 더 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용돈 30만 원 받을 테니 묻어달라. 친구 아빠 친구 좀 생각해서라도 봐달라. 자, 선생님, 이게 진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렇게 돈 얘기를 꺼내면 더 화날 것 같아요. 정말 기름을 붓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아마도 이
피해자께서 친구를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오픈을 해야 되냐, 참아줘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이 아빠의 이런 행동을 보고는 더 이상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몰카 아니고 자동차 키 맞아. 근데 아이고. 거기에 메모리가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영리한 여성에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 혼자 살고 외롭고 그래서 잠깐 미쳐서 그렇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네요. 야, 이게 진짜 지금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죠? 네, 경찰 신고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본적인 증거품들은 다 있어요. 제 말씀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증거품들이 있는 거고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죄가 적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저런 것들을 유포하진 않았는지까지 아마 추가 수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진짜 소장님, 저 이것만 또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친구 아빠. 네. 이거는 약간 좀 설정 자체가 좀 너무 좀 소름 끼치잖아요. 너무 엽기적이죠.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누가 머리에 망치로 나를 내려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공공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당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무섭지만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까지는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이랬다는 건 정말 믿는 사람에게 범죄의 타깃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최영준 리포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역 같은 데 가보시면 전자상가 쪽. 맞습니다. 거기 아예 그냥 간판으로 예, 맞아요. 몰카 판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용산뿐만이 아니고요. 뭐 종로 쪽에도 가보면 이런 몰카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앞에 광고를 해놨어요. 홍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문제고 최근에 SNS를 보면요.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8일 게재됐습니다. 이 청원인은요.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다.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5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자, 이 기자. 근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핸드폰에다 뭘 대고 뭐 찡하면 다 걸린다는 거. 근데 그런 걸 또 피하는 이런 위장 카메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좀 강남, 좀 송파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이런 거를 좀 봤는데 제가 그게 한 5, 6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어설펐습니다. 뭐 안경형, 명암형, 뭐 지갑형 이런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좀 조잡해서 그냥 딱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제품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주 소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그 운전을 연수하는 그 강사가 이 운전대 밑에 카메라를 숨겨서 맞아요. 여성 이 강의생들을 촬영한 적도 있었고 또 발가락 사이에 심지어는 발가락 사이에 넣어서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이 불법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아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등에서 이런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클릭 몇 번이면은 버젓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형, 뭐 불법 카메라 이런 게 모자, 액자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물건 모양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짧게 말이죠. 이런 인간들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면은 좀. 지금 처벌법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가 돼 있어요. 네. 카메라 촬영으로.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급히 찾아보니까요. 예. 몇 번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입력하면 나오네요. 뭘요? 스마트폰으로 판매하는 거 그냥 한 번만 예, 한 예. 번만 쓰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표 포털에서 지금 그거 하셨구나. 아무렇지 않게 다 아니, 나오네요. 갑자기 방송 중에 핸드폰을 만지시길래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아니 정말 그거, 너무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였던 그 자료화면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몇 번 클릭도 아니고요. 그냥 바로 한 번에 나옵니다. 한 번에. 그렇군요. 진짜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오늘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의붓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자, 13살짜리 중학생 의붓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이 의붓 어머니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이 정인이법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그 모습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죠. 상습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숨진 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119 신고까지는 왜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딸이 숨질 것 예상 못하셨습니까? 자, 이 어린이 학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다뤘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데 어떤 건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자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 여성에게는 의붓딸, 중학생인 의붓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건 당일에 이 음식물을 토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폭행을 했고 또 저 딸, 숨진 딸에게는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에 대해서도 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벌어졌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남편과 심하게 다퉜고 2시간가량 그 이후에 남편과 다툰 이후에 2시간가량 아이를 손발을 때리고 밟는 등 이 폭행 후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고도 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만 빨리 보내고 잘 치료만 했었어도 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고요. 긴급 체포해서 결국 검찰에 넘겨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동학대 치사로 됐다가 결국 그 정인이법 올 초에 개정된 정인이법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이 관련 조항을 적용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왜 울어? 네가 왜 울어? 지금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학교 그 아이의 이 학교 친구들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학대 정황들이 좀 의심이 됐었다고요. 예. 그 학교 친구들은 숨지기 전에 이미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부쩍 수척해지고 또 수업 시간에 계속 잠을 잤다는 건데요. 최근 교복이 반팔로 바뀌면서 이 팔에 멍자국을 또 봤다고 아하. 합니다. 그 A양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키가 좀 150cm가 안 넘었어요. 몸이 많이 얇고요. 팔이 이 정도로 되게 말랐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걱정을 했다 이런 또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차례 아프다고 조퇴를 했지만 좀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짜 좀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학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몇 년 동안 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가 너무 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아이는 학대를 오래 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엄마 아빠 마음도 사실 정인이 사건에서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럼요.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가 정말 우리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덧나게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난달에만 4차례를 학교에서 조퇴를 했다 그러면 그나마 집에서 학교를 피해 갔을 텐데 학교에서도 아파서 못 견디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집에는 이 엄마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 아이는 어디로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 미안하네요. 예. 변호사님, 지금 아이가 내장이 파열됐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때려야 세상에 말이죠. 어?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꼭 신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폭력도요,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게 점점 수위가 너무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둔해지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거기에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 저항할 의지가 꺾이는 거고요. 가해자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가 파열이 됐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홧김에 욱해서 몇 번 정도의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도 이걸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되거든요. 이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화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모에게 정인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건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반복돼서 학대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그러니까 아동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큰 유형력이 행사가 돼서 결국 살해가 됐을 경우,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을 그냥 한 번에 해친 것보다도 훨씬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아동학대 치사라고 해서 그냥 누적된 어떻게 보면은 가해행위로 인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결과가 이르렀을 때 있을 때 아동학대 치사만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폭력이 가해져서 아이를 살해했을 때 이때는 7년 이상이 최 7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한 겁니다. 살인죄가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최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그러니까 법정형이 저 정도는 지금은 존속 살해의 경우에 7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살해보다도 법정형 자체가 높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친아버지가 그 사건 당일날 서로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런 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란 분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 계모와 피해 여중생만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일에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가 왜 계모에게 자식을 맡기고 집을 나갔는지 그 점을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 아동의 그 여중생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40대 프로골퍼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2kg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죽이고 감방 갈 거야.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체크포인트에서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4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인데요. 범행 전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호텔 주차장에 여자친구의 차가 있는 걸 발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너 여기 있는 거 안다. 너 지금 바로 안 나오면 차도 박살내고 같이 있는 남자와 함께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호텔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나오니까 너 해치겠다라고 하면서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기도 했고요. 남성은 어디냐? 같이 있던 남성은 어디냐? 나 징역 10년 살 건데 너 어떻게 하려고 찌르는 거다 이런 말하면서 흉기를 재차 휘두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헤어 이별을 통보 받으면 물론 미련이 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미련은 남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럼요. 약 2년간 교제를 이어왔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11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범행 전날 피해자를 만났습니다만 여전히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해서 좀 화가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집 주변에 모텔을 좀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주차장에서 그 상대방의 차를 발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소장님 정말 진짜 그 지금 두 분이 설명해준 그 상황을 막 상상하니까 네. 진짜 소름 끼치네요.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의 얘기가 내가 감방 10년에서 살고 너 죽일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찔렀죠. 그리고 여자 친구가 잠깐 이제 도망갔다고 해요. 조수석 문을 열고 어떻게 도망가서 호텔로 막 도망갔는데 다시 가서 끌고 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범행을 말렸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진짜 작정하고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 지금 남자 한 얘기 들어보시죠. 너 죽이고 내 10년 살겠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각하는 게 딱 저래요. 사람 죽여도 10년 정도 사는구나. 애초 그냥 딱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예? 이게 사실 지금 한 5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양형 기준이 바뀌어서 한 20년, 25년 중대 범죄 같은 게 25년, 30년도 형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 기억을 되짚어봐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살인죄 선고되는 게 10년에서 15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 남성이 뭐 저렇게 생각을 했던 게 물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찾아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낮게 돼 있는 것만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더 알려질 필요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뿐만이겠어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형 기준이 조금 잘못돼 있고 약하고 뭐 이게 강약 조절이 좀 이 시대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국회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 중에서도 시대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뭐 저희가 사건반장터에서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형량이 낮냐? 아니, 그러니까 이 말 보세요. 사람 한 명 목숨값이 딱 10년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아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자, 아무튼 이 사람 받은 혐의 뭡니까? 살인 뭐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니까요 피해자가. 그럼 미수인가요? 예, 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는 됐는데 이 남성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왔고 팔과 다리를 찔렀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부가 그렇구나, 너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여 줬나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흉기를 준비해 왔고 또 찌르기도 했는데 또 이제 범행 현장에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은 단순히 이거를 피해자에게 겁만 주기 위한 용도로 흉기를 소지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물론 이 살인의 고의는 있었지만 이 실제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조금 경미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범행 방법에 이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인 것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 리포터,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예, 이도성 기자가 앞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 나오기까지 장시간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일방적인 공격을 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좀 가벼웠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또 동종폭력 전과가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본인이 10년을 살겠다고 한 짓인데 왜 그걸 3년밖에 안 주나요? 일단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피고인이 10년이라는 얘기를 한 건 피해자를 해쳤을 때 10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3년은 너무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경미한 그 피해에 그쳤다고 하는 게 이게 가해자가 의도해서 경미하게 그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말렸고 당연하죠. 피해자 옷이 마침 겨울에서 두꺼웠기 때문에 경미한 게 그친 거거든요. 고의 자체는 우리가 범죄를 처벌하는 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냐고 그 사람 머릿속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거를 계획을 했느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저 보세요. 피해자분은 저렇게 느꼈어요. 네, 근데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 남성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은 이렇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게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깎아줘야 되느냐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다른 범죄랑 비교해 봤을 때도 살인미수라는 범죄를 적용을 하면서 3년? 과연 이게 맞을까? 그리고 이 여성은 용서를 해줬다고는 하지만 3년 뒤에 이 여성이 이 남성의 출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걸로 진짜 감형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고작 3년 내내 이제 3년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분은 막 진짜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결국에는 본인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3년을 지내다가 또 3년 후에는 언제 와서 해코지할지 모르는 두려움까지 갖게 되는 그런 피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돼지고기 절도범의 최후입니다. 이 기자 어떤 거죠? 네, 지난해 11월에 서울에 있는 한 정육점에서 50대 남성이 가게 앞에 있던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꺼냈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들고 달아난 거예요. 돼지고기 한 2kg 정도 2만 원어치를 훔친 건데 결국 법원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그 칼부림 사건 이후에 이 케이스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칼부림 했는데 징역 3년. 아니, 돼지고기 2만 원어치 훔쳤는데 징역 6개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물론 다른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를 보면 저는 법원에서 약간 뭔가 산수 공식처럼 재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이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지? 그런데 법전을 보면 이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지? 하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거기로 가는 경우. 물론 법원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겁니다. 이 절도를 저지를 때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가 됩니다. 저 이런 거 어디 강연 가면 사실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절대 죄를 저질러도 같이 저지르지 말고 뭐 손에 들고 저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범이 되고 흉기를 휴대하는 순간 법정 적용되는 범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하. 저게 딱 특수절도가 되는 순간에 벌금형이 없어지고요. 일단 1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찬성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학 공식처럼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나마 6개월 적용하는 게 가장 약하게 적용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지금 좀 어이없어 하시는데 말이죠. 자, 지금 양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공동으로 훔쳤다고 볼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일단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인의 도움은 없이 단독으로 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육점의 CCTV 영상을 보면요. 지인이 고기를 꺼내는 50대 남성과 가게 안쪽을 좀 번갈아 응시하고 이후 50대 남성을 뒤따라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CCTV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엔 지인이 가게 안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도 담겼고요. 정육점 주인도 같이 온 남성 2명 중 1명이 좀 이따 오겠다고 하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6개월이라 함은 오히려 재판부가 좀 사정을 봐줘서 깎아준 거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산수 공식 치고는 약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또 이 사람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누범 가중이 돼서 1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형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나마 그중에 제일 낮은 1년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한 번 더 깎아주긴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된 건데 제가 그래도 왜 이게 못마땅하냐면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으면 6개월이면 약한 거야? 아니요. 6개월이면요. 한 사람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차라리 다른 벌금을 엄하게 매기든지 다른 걸로 뭘 하든지 아니면 진짜 무거운 사람에게 무겁게 때리든지 6개월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범법자가 되지만 또 법원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제일 낮게 선고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징역형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의 잘못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소장님 하지만 이 사람은 네.
돼지고기 2kg 훔쳐가지고 징역 6개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 못하고 그런 행동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 그 선고를 받을 때도 법정 구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믿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좀 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얼떨떨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죄를 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변호사님, 저는 좀 그런 게 이게 만약에 이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판결을 하면 이 판사님들이 그렇게 땅땅 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입길에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요? 판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에 그런 전례가 없는데 새로운 어떤 사실 판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돼지고기 2kg를 훔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겠지.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돼지고기를 둘이 공모해서 훔쳤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 수도 있었겠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저도 싫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집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부모님. 아버지의 정년 퇴임 후 옥탑방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가 생활비의 전부인데요. 그런데 최근 옥탑방 월세가 무려 5개월이나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세입자의 사정이 딱해서 월세를 독촉하지도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한 채 소가리를 하셨다는 부모님. 게다가 최근에는 세입자가 터무니없는 집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기에 물렸다며 멀쩡한 방충망을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망으로 바꿔달라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집수리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밀린 월세는 내지도 않으면서 집수리만 요구하는 세입자 때문에 부모님이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요구대로 집수리를 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이거 반응 좋습니다, 이거. 저희 그래서 계속 좀 밀 생각인데. 자, 저도 말이죠. 이 혼자 살다 보니까 살던 집을 이렇게 세를 주고 회사 근처 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세입자분한테 이렇게 딱 전화가 오면 번호가 뜨면 겁부터 나요, 진짜. 왜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뭐 고쳐달라고 막 이러면 저는 이런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전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아픈 데를 건드렸나요? 근데 아직 젊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전 이도성 기자보다 10살 넘게 많잖아요. 사연 소개할까요? 네. 예, 이게 다가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의 부모님인데 이게 정년 퇴임 후에 옥탑방을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월세를 통해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2019년 말에 원래 전에 있던 세입자가 나간 뒤에 2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방을 보러 오는 사람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다행히 이제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을 세입자로 구했는데 입주 3개월 만에 이 생활비로 써야 하는 그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보통 그 최후의 보루로 딱 하는 게 그 보증금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월세를 계속 안 낸다 그러면 몇 번 경고한 다음에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보증금에서 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사실 보증금에서 꼭 그렇게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제가 그 생각이 안 나서 깠다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저렴한 표현이었네요. 솔직한 표현이었고 일반적으로 쓰기도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그건 집주인 마음이에요. 임대인 마음인 겁니다. 꼭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월세 공제를 해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보증금마저도 안 받았던 거예요. 아. 그 급하게 좀 집을 내느라고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계약서를 고쳤어서 보증금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또 시간을 차일피일 지난 사이에 그 계약서 다시 쓰기로 한 약속을 구두로 하다 보니까 다시 쓰지도 못하고 결국 보증금이 없어졌던 겁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보통 한 달 정도 밀리는 건 뭐 오케이. 근데 5개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 주셨을까요? 예. 뭐 세입자가 스스로 주지 않는 한 그 밀린 월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수시로 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비우는 날이 좀 많아서 마주치기 어려웠다고 하고 어쩌다 마주치면 코로나19로 실직을 해서 현재 수입이 없다. 또 일자리 구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월세로 뭐 주겠다 이렇게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또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밀린 월세를 좀 독촉하는 게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하하.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예, 느낄 수 예. 있는데 자 그런데 월세 낼 돈이 없다는 이 세입자 매일 밤마다 뭐 친구들 불러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택배가 또 매일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처음에는 실직하고 괴로워서 또 이 착한 분이 주인분이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술판을 벌였대요. 아이고야. 그 모습에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 소장님 이거는 좀 아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 그러니까요. 보이시는 거죠. 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면 봐주실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월세는 꼭 내야 되는 돈이고 배달 음식이나 택배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안 낸다는 건 이용했다라고밖에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런데 또 충격적인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밀린 월세는 5개월 동안 안 내면서 전화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네, 맞습니다.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밀린 월세는 5개월치였는데 일단 2달치는 냈어요. 2달치를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방충망. 이 모기가 들어와서 자신이 몇 번 물렸는데 지금 있는 방충망은 이거는 못 막는 것 같다. 좀 좋은 미세 방충망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입주할 때 바꾼 거라 시공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등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모든 전등을 LED로 바꿔달라 아이고.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 또 이제 변기도 막혔는데 수차례 뚫어달라고 한 건 뿐만 아니라 변기도 새로 낡아서 바꿔달라. 그 기왕이면은 비대가 있는 걸로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라고 해요. 비대까지? 네. 그리고 변기가 몇 번 막혀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야.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줄눈 시공, 욕실 타일 틈이 더러워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자신이 이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 내가 병원비까지는 달라고 안 할 텐데 이 줄눈 시공 좀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야 이거 진상이다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LED 야 비대 야 당신 덩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들이 그럴 권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일단 낼 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집주인이 집 수리를 요구하려면 밀린 월세를 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건물주들은 월세 몇 달씩 안 받는 거 모르냐? 월세 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히려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더 화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 소장님 진짜 강적인데요. 이거 진짜 심하다. 진짜 이 여성분 성격이 진짜 만만치 않은데 제가 가서 다시는 싸워드릴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님 대신에 걱정이네요. 야, 근데 진짜 이 정부 시책을 저렇게 들이밀면서 이래 버리면 저 진짜 진짜 어떠세요? 정부 시책은 소상공인분들 사업하기 어려운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작은 원룸 임대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이거를 들이밀 건 아닌 거고요. 예. 물론 저는 변호사니까 쉽게 그냥 명도 소송하면 되는데 예.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명도 소송. 예. 방 빼라고 하는 거죠. 방 빼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집수리 어디까지가 집주인의 의무인가요? 자, 변호사님, 앞서 뭐 변기, 세상에 전등을 LED로 교체해달라, 뭐 비대까지 달아달라, 방충망 지금 뭐 원래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촘촘한 방충망으로 바꿔달라, 별의별 지금 요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거? 이건 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고 제 말에 항상 정답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집수인이면 하나도 안 바꿔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집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거는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내가 건드릴 수도 없어. 보일러 같은 것들. 아니면 수도관이 파열됐어.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고 천장에서 물이 새. 이런 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차인이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약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 화장실에 요즘 뭐 비대 없이는 못 살겠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사회 범위에서 꼭 있어야만 뭐 이게 집에 들어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곰팡이가 쓴다거나 변기가 막히고 이런 건 본인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모기 그 창문에 모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 창이 있다라는 것, 방충망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따질 거면 인테리어 뭐 임차인인데 저희 방은 저는 호텔처럼 꾸며놓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심태선님이 저거 다 들어주면 또 딴 거 요구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죠. 그렇습니다. 저거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해야죠. 결국에 하려면.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급여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입자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의 자산이 있거나 고정급여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2달분 이상의 임차료가 밀렸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만약에 변호사님 근데 이 세입자가 끝내 그 월세를 안 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방법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도 의뢰인분들이 아니 이거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압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저 판결문 받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있는데 진짜 돈이 없어 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죠. 대신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면 이 사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틀림없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결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수입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가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건축공사로 이웃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들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송중기 씨.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요. 도로 포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평평했던 도로의 일부에 경사가 생겼고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구청에서도 위법 요소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뿐 아니라 주민들은 송 씨의 공사 때문에 소음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 씨의 소속사는 민원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자신이 키우는 개들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집 지붕을 열고 벽돌을 던지는 남성. 놀란 개가 집 밖으로 나오자 이번엔 긴 막대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대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개를 학대한 이 남성, 알고 보니 전남 나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주민들에 따르면 최소 1년 전부터 이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개가 마당에 땅을 파서 때렸다는 목사. 동물보호단체는 상습 동물학대죄로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개가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저희 동물학대 관련해서 뭐 엑스파일에서 다루고 비슷한 사건 여러 차례 다뤘지만 결국엔 다른 범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동물학대라는 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1년 전부터 학대가 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아파서 짖는 소리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들렸다라는 거죠. 최소 1년 정도요. 이 동물보호단체가 경찰과 함께 찾아갔는데 일단 한 마리가 있어서 구조를 했습니다. 뭐 영상에 나온 꼬리 흔들면서 뭐 반겼던 그 하얀 강아지 같은데 이 강아지를 포함해서 총 원래는 3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2마리는 어디 갔는지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해당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개가 마당에 땅을 파서 때렸다라고 말을 했고 말하던 와중에 아까 그 하얀색 벽돌 같은 게 영상에 나왔었거든요. 몽둥이로 두들기도 했고 이 벽돌로 때렸다 거짓말 안 하고 이 벽돌로 때렸다 이런 식으로 시인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경찰에 적발된 동물학대는 지난 10년 동안 10배로 급증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법도 개정됐잖아요. 이제 징역도 갈 수 있고 그 처벌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이 저러시면 어떡합니까? 나 참. 자, 배우 송중기 씨가 이 건축 공사 논란에 지금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민원을 이웃에서 제기한 거죠? 네, 뭐 송중기 씨 워낙에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연예인인데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사가 큰 공사라서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집과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약간 경사면이 생겼대요. 주차장하고 이 땅을 이으려다 보니까 경사면이 생겼는데 이 경사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사는 집에서 그 뜰에 있었는데 송중기 씨 그 집의 공사 현장에서 드릴이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넘게 이 소음도 참기가 어렵다. 라고 지금 여러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중기 씨 측도 뭐 해명을 했겠죠? 네, 뭐 민원들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빨리 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부분은 시공사 측에서 해명한 부분이 조금 뭐 억울한 면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담당자 얘기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도로가 원래 그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소유 도로가 땅이 아니라 여 땅 자체가 송중기 씨 개인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한 거고 그러면서 도로를 넓혔는데 그게 가팔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주민 분들도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좀 풀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를 훔쳐 쓰던 벤츠가 포착됐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는 벤츠 한 대. 자세히 살펴보면 차 뒤에 검은색 선이 나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벤츠,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을 이용해 공용 전기를 충전하고 있던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벤츠 살 돈은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건 못 배웠나 보다라며 아무 전기나 쓰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성자는 또 관리사무소에 이 상황을 알렸고 이후 배선을 정리해 도둑 충전을 방지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벤츠 주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특전사 출신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 씨. 앞서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박 씨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했던 박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내사해오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해 박 씨를 입건한 건데요.
현재 경찰이 확인이 필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뭐 저는 솔직히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 유튜버한테 뭐 어떤 의혹들이 좀 있는 건가요? 예,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박중사를 내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수사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 박중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학폭,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의 보도가 됐고요. 이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박중사는 3년 전에 우연히 본 A씨가 마음에 든다며 지인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하. 2달이 흐르자 박중사는 속옷을 입지 않거나 이게 좀 이상한데 낯선 남자를 불러서 함께 은밀한 시간을 가지자며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또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A씨는 이별을 했지만 피해자는 또 있었는데요. 박중사의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박중사가 자랑처럼 자신의 사진첩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다고 말을 했고요. A씨는 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또 직접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일단 뭐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변호사님. 뭐만 했다면 벤치야 아주 그냥. 예? 왜? 아니, 뭐 주차 막 이 분쟁도 다 벤치고. 아니, 진짜 이상해요. 진짜. 벤치 차주분들도 이렇게 괜히 감정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거는요. 도둑 충전은 도둑 충전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도둑질이에요. 아, 절도죄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처음에 형법을 만들 때도 전기 정도는 우리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나 전파하고 다른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계량기 가져다가 전기를 얼마 쓰면 얼마가 나온다는 건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저기 대기실에서 뭐 충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휴대전화 충전하는 것 정도하고 지금 차량을 충전하는 거 같이 보시면 안 되죠.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돼지고기 2kg하고 예. 저 차량 충전한 거하고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 차량 충전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저거 심각한 범죄예요. 저거 가볍게 제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이런 유사한 사례로 진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실제 입건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 5월에 입건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을 했다가 신고가 들어갔고요. 심지어 이 전기 충전을 한 사람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를 도둑질한 거였는데 절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전기 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뭘 봐 너나 잘해님이 양 변호사님 핸드폰 전기 도둑이다. 이건 장난이죠. 장난이지. 저기 방송국 대기실을 출연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럼요. 거기 네. 커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도둑질한 거 이상하게 사람을 몰아가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전해드리고 있죠.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소개 올립니다.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의 주인공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사반 가족 김금덕님입니다. 조금 이거 염치 없는 사진이긴 한데 뭐 일단 좀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싫다. 예. 핸드폰 전기 도둑님은 좀 보시다시피 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세상 속 별별 사건들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담아 사건 반장을 보며 평일 오후 딸 아이의 하교를 기다립니다. 자, 이것은 예능인가 시사인가? 저는 예능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따님이 고3 수험생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미술 전공하셨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역사학을 전공하셨다고. 예. 아무튼 뭐 언제 시간 좀 되시면 다른 우리 출연자분들의 그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비슷한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런 거 나오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트럭이 보셨어요? 이거 뭐 터진 트럭이 거예요 지금? 터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 하는 소리와 함께 뭐야? 트럭이 무슨 폭발했는데 영화 트럭-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유리창이 완전히 깨지고 트럭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 트럭 안에는 폭죽이 2톤이 넘게 실려 있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지 경찰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 effort of the men and women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joined by LA Fire and ATF, during the course of today, was to render this situation safe. And clearly, protocols were followed and pursued, but something happened in that containment vehicle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and we don't know why. But we intend to find out why. 아니 2톤이 넘는 폭죽이 왜 저기에 저렇게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수호 선생님 계시지만 방금 영어로 된 수호 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한쪽에서 이 수호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맞이하면은 불꽃놀이 하는 게 많이 한대요. 행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날 시내에서 사제 폭죽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불법 폭죽 그리고 중국산 불꽃놀이 제품이 3m 높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폭발물 처리용 장갑 트럭에 실었는데 저게 압수한 폭죽이 저렇게 뻥 하고 터진 거죠. 네. 사고군요. 네, 그래서 압수한 폭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런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일단 안타깝게도 경찰관 10명 그리고 시민 7명 정도가 다쳤다라고 하고 주차된 주변에 있던 승용차 주택도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을 찍던 헬기 역시 저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막 기체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폭발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위에서 찍고 있던 지금 저 헬기도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데 와. 이 우리나라도 이제 불꽃놀이 많이 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휴가철이나 여름철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브라질로 이어가보죠. 이것도 사건이겠죠? 이거는 조금 제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가게 안을 보니까 약국이에요. 이 남성이 약사로 보이는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한 듯 안으로 저렇게 가는데 이후에 이제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이 저기 손을 들면서 다급히 어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네. 흉기가 아니라 총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총기를 쥐고 있었는데 겁에 질린 여성이 뒷걸음을 치는 모습도 이제 잡히는데 결국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총을 3차례 쏘고 본인 역시 자신 스스로 총을 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결국 사망을 했고요. 여성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사망하고 네. 여성분은 일단 병원으로 네, 옮겨졌다. 상황입니다. 여성도 총을 맞긴 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원래 연인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인 전 여자친구에게 총을 이용해서 살해를 하려고 하고 본인 역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정도 교제를 했고 2달 전에 헤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갔지만 결국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이거는 때리네요, 사람을. 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여성을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여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하더니 아이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달려와서 여성을 일으켜 세우죠.
아니 왜 저렇게 매를 맞고 또 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성은 혼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관으로부터 채찍질 10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관습법에 따라서 혼전 성관계를 맺다가 들통나면 태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물론 여성과 또 성관계를 한 남성 역시 100대를 맞았고요. 두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한 남성 등도 함께 태형을 받았습니다. 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이 지역의 공개 태형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기존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요, 쓰러진 여성은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는 좀 맞지 않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국으로 이어가 보죠. 매달려 있어요. 불안합니다. 예. 한 남성과 여성이 2층 창문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3층 창문 난간에도 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죠? 자,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아이가 집에서 혼자 놀다가 창문 창살 사이로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떡해. 아이가 창문 난간을 저렇게 위태롭게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으니까 두 사람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창문을 타고 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창문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은 아이가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그러면 그 아이 부모인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동네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창문 아래로 아이를 끌어내려 구조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머리가 창문 난간에 또 낀 탓에 아이고, 세상에. 구조가 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고민 끝에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구하기로 했고요. 남성은 창문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아이를 구조하기 전 약 20분 동안 여성은 저렇게 아이를 어깨로 받쳐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所以我本人反应就是从那个上面赶紧爬上去了，用我的肩膀支撑起来，就是一顿坚持。我也不知道那时候哪来的勇气，只是作为一个母亲的本能吧。 예, 역시 모든 엄마는 뭐 대단하죠.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창문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창문 창살을 발로 딛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었을 텐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한 여성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 테네시주로 가보시죠. 좀 뭐 염소죠. 네, 염소도 있고 뭐 닭도 있고 저기는 뭐 강아지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 농장입니다. 근데 이 농장에 저 아기 염소가 있습니다. 저 귀엽죠. 나무 판자에서 저렇게 놀고 있는데 이 닭보다 작아요. 크기가. 그럼 보니까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머리 보셨어요? 이 반대편으로 걸어가니까 저기 뚝 내려갔어요. 저기 보니까 시소예요, 시소. 알아요. 저게 시소라는 겁니다. 네, 아니까 안다고. 일단 저기 염소는 무슨 취소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만 염소는 저게 생애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소가 염소야 모르니까 네, 너무 신기해서 이제 당황한 듯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라고 하는데 옮기는 데마다 판자가 탁 내려가니까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이게 뭐지라고 이제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막 발로 머리도 긁고 귀엽게 저렇게 이제 혼자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발을 헛디뎌서 막 시소에 떨어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너무 신기한지 저렇게 즐겁게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저 뭐예요, 저게? 네, 저 그래도 이제 노란 동그라미 그나마 좀 안심을 하는데 저 지붕 아래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껴 있습니다. 이 남성이 빗자루를 들어서 툭툭 쳐보니까 날개를 퍼덕퍼덕거려요. 새예요? 네, 새가 저렇게 낀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지붕으로 날아오르려다가 머리가 그 사이에 딱 낀 거죠. 세상에. 네, 저게 이제 물바지에 갈라진 틈새에 새 부리가 완전히 딱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러면은 뭐 사다리 타고 좀 머리가 끼었으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한 여성이 남성에게 빗자루로 새 아랫부분에 들어 올려서 낀 걸 빼려고 했는데 저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이 닿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울타리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아예 저렇게 이제 해야지. 네, 손으로 이제 저렇게 갈라진 틈새를 열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남성이 한 손으로 갈라진 틈새 살짝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부리를 빼내면서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새가 많이 지쳤는지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결국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음으로 시작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야기. 짜잔! 아빠, 이거 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어플레이도 앱을 다운받아 킨더조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주말에 비 많이 온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